우선 그 오늘 제목인 그 세계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화 끝인가 세계화 시즌 2인가라고 했을 때 인드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화 끝도 아니고 저희 관점에서 국위본론 관점과 신제국 시대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세계화 끝도 아니고 세계화 시즌 2도 아니다. 그럼 뭐냐? 세계화 시즌 3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블랙록 레리 핑크나 아니면 인드라가 뭐 둘 다 좋아하지만 레리 핑크 블랙록 CEO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 CFR 선임 연구원 스콧 스나이더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세계화가 끝났다. 그러면서 세계화 시점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이 붕괴됐을 시점, 예, 빅토 로스차일드가 사망한 시점, 소련이 붕괴한 시점 이후로 30년, 그래서 90년부터 시작한 91년, 92년 이렇게 베를린이 이렇게 통일되고 빅토 로스차일드가 죽고 소련이 붕괴된 날부터 세계화가 시작된 기점으로 봐서 30년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근데 엄밀하게 인드라가 이제 그런 관점도 이건 이제 경제적인 면을 약간 배제한 상황에서 정치 외교 안보 관점에서의 세계화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것은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드라는 정치와 경제를 모두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미 세계화는 데이비드 록펠러 국원 황제가 황제로 등극한 1973년부터 시작됐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60년대, 67년대 CFR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를 추대하기로 국원 황제로 추대하기로 했던 그 회의서부터 찾아야 되고 또 71년에 닉슨이 달러,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 곧바로 지불해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했던 때부터 잡아도 되고요. 필부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간에 약 20년간에 걸친 세계화 시즌 1이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인드라 지난번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세계화 시즌 3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건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조금 있는 데서 신냉전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70년대도 냉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거죠. 러시아는 의외로 덩치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큰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당 국가가 아니죠. 중국은 공산당 국가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러시아에 대한 죄송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었을 때 각국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부담이 예상보다 다들 덜하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러시아 경제 시장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일본이든 한국은 굉장히 좀 운전비 때문에 늦었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중국이 이런 푸틴과 같은 결정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중국이 그랬을 때 각국이 지금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인들은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설령 정치권에서 기업들이나 각국에 요구하더라도 각국의 사정 때문에 쉽사리 지금과 같은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중국에 대해서 할 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윤여리님, 세계화 버전 2를 넘어 버전 3는 마치 내연차를 넘어 하이브리드 패스하고 곧장 전기차로 가는 듯.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전 1이 내연차고 버전 2가 지난 세계화 시대 90년부터 이 러시아 전쟁, 침공 전쟁까지 있었던 이 시기 친중 시대. 다시 말하면 스콧 스나이더와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친중 시대가 마감됐다.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0년대 그 전부터 친중이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중국도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뭐 이렇게 하는 게 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친중 시대가 끝났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런 선언이다.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차이메리카 하이브리드. 그럼 다시 세계화 시즌 3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현상이 있는가? 특징이 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설명하면 시즌 1의 수혜자는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즌 1의 수혜자는 이스라엘과 한국이었습니다. 왜?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수혜자가 됐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내내 전쟁했죠. 60년대 70년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미국과 국유보는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헨리 키신저는 오히려 그러한 유대주의, 시온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헨리 키신저가 자기 유대인인데 자기 유대주의자 아니라고, 저 이스라엘하고 자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기 대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받은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성적인 무슨 뭐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계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받아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5, 60년대 이스라엘도 매우 고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도 성장한 것은 70년대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또한 한국이 그랬습니다. 한국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얼마나 외자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독일이다, 그냥 여기다, 그냥 케네디 만난다, 뭐 이러면서 다 외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수모 받으면서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70년대부터죠. 구분 권력이 데이비드 오플로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투자받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죠.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지도력, 당시에 월남전에 대한 놀라운 해안, 그에 대해서 인드라 얘기했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한국 해병은 일당백이어서 10,000명만 추가 파병해도 100만 명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 안 한 대가가 굉장히 컸다. 만약에 한국의 국군이 추가로 10,000명만 더 들어갔어도 월남전 전황이 바뀌었다. 근데 월남전 전황이 바뀌기를 미국 쪽에서는 기대하지 않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가 파병하기를 바랬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은 보다 커다란 세계 전략으로 본다면은 중국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빅터 로스차일드의 그 지경지였던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빅터 로스차일드를 붕괴시키고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우선 소련과 가까운 중국을 떼어놓는다. 그래서 친중 헨리 키신저를 중국에 보내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이 크게 되면 한국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대로 후진국으로 두면 먹혀버린다.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키우듯이 한국이 그런 지정학적인 선택, 이런 나라가 또 북유럽도 있죠. 북유럽은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 시대에 큰 겁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북유럽도 전시장 역할, 한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전시장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소련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이 서유럽에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전시장 역할이 북유럽에 필요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북유럽도 100년 전에 북유럽은요, 한국과 같이 그냥 후진 국가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 중요한데 시즌 3가 됐다. 이거 어떤 거냐? 지난 하이브리드 시대, 세계화 시대, 차이메리카 시대는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유 없이 순전히 그냥 경제 논리로 무차별하게 다 무역하고 그랬단 말이죠. 뭐 공산당이면 어떠냐, 돈이면 장땡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세계화 시즌 2는요. 그러나 세계화 시즌 3는 세계화 1처럼 가려가면서 무역을 할 것이고, 가려가면서 특정한 국가들을 더 집중적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 또 선택당한다면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인들아 강조하는 게 윤석열, 성렬이 형 운빨을 믿으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9번 계획 안에 있다. 우리 축구 EPL 감독들이 손흥민이 감독이 새로 딱 나오면 그런 거 묻잖아요. 손흥민은 당신의 계획과 철학과 계획 안에 있습니까? 있다! 그럼 우리가 손흥민 팬들이 빠들이 와! 좋아하잖아. 마찬가지로 구기본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어. 세계화 시즌 3가 시작됐어. 그때 대한민국이 당신의 철학과 계획 안에 있습니까?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인드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인드라가 지금 국유원 흐름을 분석하면 계획 안에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제명이가 대통령 됐다면 대한민국은 국유원 계획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니고, 그랬으면 그냥 중국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렬형의 대통령 당선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그냥 개판 5분 직전 국가로 가느냐, 5년간 성장 발전 엔진이 멈춰졌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이 세계화 선진국가로 가느냐, 여기에서 역사적인 선택을 한 거죠. 자유의 승리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님, 각도님 어서오세요. 태님, 오늘 인수위 워크숍 하는데 성렬형이 갑자기 등장해서 경제와 첨단과학을 제1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하심. 이거 인들아 오늘 경제 중심으로 방송한다니까 성렬형이 한번 이슈를 떴나요? 오늘 이슈 뜬 게 많잖아. 그 저쪽 발전민주당에서 성렬형
저 특검한다고 또. 예. 왜냐면 이게 인드라 얘기대로 용산 이전 이거 바람 딱 일으키면 여기에 맞대응해야 되잖아. 저놈들에게서 특검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나 국기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국기본은 지금 성렬형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요. 성렬형의 초반 집권에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렬형이 국정을 잘하려면 외교 안보에서 국기본과 미국과 손발을 맞추려면 국내 문제가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국내 문제가 안정되려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줘야지 별 부담 없이 성렬형이 보조를 맞추는데, 만약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힘당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렬형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성렬형이 외교 안보 쪽에서도 친북이 되고 친중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한미동맹 강화 노선을 계속 가져가려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시민들은 여러분들의 복지와 경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파시스트의 편에 설 것인가, 자유인의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즌3는 특징은 일단은 이 세계화라는 게 뭐죠? 세계화 이전의 시기, 냉전 저쪽에 70년대 이전의 시기,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제3세계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1세계, 2세계는 소련, 거기도 국본이 투자했죠. 그 세계 외에는 중국도 투자를 안 했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종속이론 따위가 나온 거죠. 그 가짜, 가짜 이론이죠. 종속이론도. 그렇게 종속이론 따위가 나올 정도로 제3세계엔 투자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냥 국유보는 전략상 막스 같은 애들 동원해가지고 너네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과격하게 반미나 주장해. 이렇게 한 거죠. 반미 파시즘이나 주장해가지고 애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나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반미 파시즘으로 무장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무식해하잖아요. 문맹 국가가 됐잖아요. 반미 파시즘이 득세한 나라에서는 민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원시인 수준이에요. 북한 시민들이 인권이라는 걸 모르잖아. 그런 말도 처음 들었대잖아.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반미 파시즘이나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화가 장점이 뭐냐면 제3세계에 경제 발전을 시켜준다. 이거 투자를 시킨다. 투자. 어디서 받은 돈? 사우디나 이런 데서 달러로 결제한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 돈이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가 된다 이거예요. 투자가 진행돼. 그전에는 이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만약에 제3세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제3세계가 경제가 확 커져가지고 유럽을 위협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의 예측은 맞았죠. 왜냐하면 세계화가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유럽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유럽의 높은 고용 수준, 복지 수준, 임금 수준은 그걸 다 감당하려면 철저한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시아, 한국과 같은 나라나 인도, 중국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니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걸 두려워해서
60년대까지는 빅토 로스차일드가 결코 제3세계 투자를 못하게 시켰는데 애들을 돌머리로 만든 게 빅토 로스차일드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제3세계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건 빅토 로스차일드를 와 소련을 붕괴시키고 미국의 권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1973년 시적인 미국 독립은 1973년부터죠. 미국을 독립시키고 데이비 록펠러 국의 황제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에서 시작된 것이 신자유주의자다.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이러한 데이비드 록펠러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은 1970년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일도 인정한다고 얘기했죠. 한국의 자본주의는 1970년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1970년부터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북한에서도 규정해요. 남한의 이 꼴통 주사파애들이나 그런 걸 부정하지. 방봉건 사회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자 그랬을 때 이 중요한 게 어느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그때 후순위를 밀려봐. 그러면은 투자가 진행되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산업들 다 뒤처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앞서서 투자 받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지고 여러분들 임금도 올라가고 복지도 좋아지는 거죠. 우선 그러면은 국유원 입장에서 어느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서 고려 대상이 시즌 3에서 투자 2까지만 해도 자원과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곳, 이런 것 위주로 했다 이거죠.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나라 성향이 뭐 친중이든 반중이든 반미든 친미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나 시즌 3에서 특징은 시즌 1처럼 설사 중국처럼 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뭔가 중국과 떼어놓을 생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공산당 국가긴 하지만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베트남을 전략적으로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후보죠. 베트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바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세계화 시즌 1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 전에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먼저 삼은 거거든요. 한국에서 박정희 모델을 딱 적용해서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등소평한테 자 박정희 대통령 봤지? 박정희 대통령 똑같이 해! 이렇게 등소평에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큰 나라니까 이 국유본은 작은 나라를 먼저 한국에서 시범을 실시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 똑같이 해 이렇게 한 거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운 중화공업 이런 어떤 오원철 경제수석과 함께 한 대단한 것이 있죠. 똑같이 대만이나 중국도 대만과 한국이 선택받았는데 대만은 경공업 위주로, 한국은 중화공업 위주로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중국 등소평이 선택한 것은 대만의 노선이 아니라 한국의 노선이죠.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일단 이러한 것들에서 시즌 3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특징은 시즌 1에서의 장점, 이때는 중요한 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운전비처럼 애매하게 뒤늦게 선택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스콧 스나이더나 이번에 VOA 유괴소리 방송, 우리 스콧 스나이더는 CFR에서도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일면톱으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드라가 스콧 스나이더 비중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스콧 스나이더가 오늘 워싱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렬형의 창의성, 대한민국 시민들의 창의성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북핵 해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재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핵심적인 지위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한국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보장한다. 한미동맹 없이 한국 경제 발전 없듯이 한국이 인도태평양 외교 안보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먹거리 이런 것들을 국유본이 아낌없이 던져줄 것이다. 창의성을 주는 만큼 세계 평화에 내놓는 만큼 국유본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대한민국과 성렬형 정부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인들하는 정리하겠습니다. 일로이님 어서오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차이도 있겠죠. 이제 친중시대가 마감된 거죠. 이거는 계속 강조했어요. 친중시대 마감됐다. 그건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국유본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다고 CFR에서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반중이면서 차이가 있죠. 세계화 시즌 3는 분명히 반중이다. 세계화 1이나 2는 분명히 반중이 아니었다. 친중이었다. 세계화 시즌 1도 2도 친중이었다면 세계화 시즌 3는 반중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과거 역사적 선례와 지금을 반드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다릅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인들하는 1850년, 1880년 그 도금 시대와 1850년도 크림 전쟁을 얘기했지만 그런 것과 유사한 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성장한 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소련이 1917년에 자이파시오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어려웠지만 그 시기를 모택동 시대라고 본다면 1930년부터 스탈린 집권 시기 한 20년 동안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화공업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1930년대 서방 세계가 대공황이 발생해서 어려울 때 소련만큼은 공황이 없었어요. 그런 면으로 더더욱 인기를 얻었죠. 그것은 마치 20세기, 21세기 때 중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97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그 다음 2008년에 유럽과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중국은 그다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마치 1930년대 스탈린 시대와 유사하다. 스탈린을 임명한 것은 누구죠? 국유본이죠. 그렇듯이 이 시진핑을 임명한 것, 등소평과 시진핑을 임명한 것 역시 국유본이고 큰 그림 속에 시진핑이 있다. 이렇게 내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은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것들은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점점점 세계화 시즌 3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무엇보다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향후 2050년 빠르면 2040년 향후 20-30년 뒤에 양자 산업 시대라는 거죠.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계화 시즌 3는 향후 20-30년을 준비하는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즌 2가 끝나고 러시아 전쟁, 침략 전쟁으로 시즌 2가 확실히 끝나고 이제 시즌 3로 달려가는데 이것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양자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이거죠. 양자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막스의 종말입니다. 막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본 대 노동력 이런 구도 있잖아요. 이런 구도가 왜 필요했냐면 제조업에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로스차일드 친척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막스를 활용해서 막스가 자유파시언은 아니에요. 얘는 막스는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모택동은 자유파시오가 맞는데 막스는 파시스트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지금 약간 인드라 볼 때 막스의 그 이론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드라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막스가. 중요한 것은 이 막스를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20세기에 요구했냐면 시온 이정서가 나옴부터 시온 이정서 이전까지 막스는 그냥 극소수만 아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 막스란 유령을 불러낸 것이 바로 부기본이고 그거를 레닌에게 자유파시오 스토르츠키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파시즘은 가짜면서 시온 이정서 이후의 사건이고요. 부기본이 파리 로스차일드가 레닌과 트로츠키를 키웠다. 자유파시오 인간 도살자 레닌과 트로츠키를 키운 거죠. 그래서 왜 키웠냐 국기본이? 그러면 당대의 국기본 권력 강화를 위해서지만 더 그 경제적인 면만 순수하게 본다면 자본 부분과 노동 부분 두 분야를 모두 장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공산당, 유럽의 공산당을 보면 영국의 공산당도 마찬가지인데 스탈린의 개처럼 만들었어요. 일부러. 각국의 공산당은 스탈린의 개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안 해버리면 자기 의도하고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국유권 아니겠어요? 이런 점들이 있다 이거죠. 이거 보면은 부정적인가?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걸 무조건 만약에 그러면 로스차일드 의도에서 벗어난 자본과 노동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노동자들에게. 과연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스차일드가 자본과 노동을 동시에 장악하고 기익하고 통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죠.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기익, 막스를 이용한 그러한 기익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그 결과가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의 승리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가 끝나고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인드라 강조했듯이 사회 노동 조직이 쇠퇴하고 NGO 시민 조직이 노동 사회 조직을 대체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 겁니다.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에서는 친환경, 여성, 흑인 이런 단체들이 대세가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록펠러의 기익은 인드라 또 역시 이러한 통제, 양쪽의 시민사회와 이 자본은 또 이렇게 양쪽을 다 가져가는 것들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건 여전히 제조업 같은 데서 노동사회 조직이 물론 점차 사라져 가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중심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 세계화 시즌 3는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자본과 노동의 이런 구도가 인 마지막 시대. 이제 양자 산업 시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노동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뭐 맨날 그런 얘기다, 무인 공장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런 시대까지 이제 30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 세계화 시즌 3는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는 이제 앞으로 향후 30년은 어떤 의미냐면은 더 이상 막스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막스를 막 신비화 시켜가지고
그냥 막스를 인드라처럼 친구로 보고 액면 그대로 보면 되는데 막 막스를 이상한 악마나 괴물로 보거나 또 다른 앞에서는 굉장한 영웅으로 보고 둘 다 아니다 그냥. 그냥 키워준 거예요. 체게바라 티셔츠처럼 아무도 안 입는 사람을 막스를 갑자기 키워준 거예요. 인드라 모르잖아. 근데 국유원 기익 속에서 갑자기 인드라라는 사람이 필요해. 갑자기 인드라를 21세기 최고의 천재로 갑자기 국유원이 키워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막스는 딱 그런 존재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냥 국유원이 키워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냥 국유원이 기익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막스라는 평범한 그 인물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유원의 시즌 3 새로운 기익은 무엇이고 거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유원 기익을 좀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되고 큰 그림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국유원과 대한민국과 여러분 스스로 개인들 인드라 내 자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혹시 국유원의 기익 속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국유원이 완벽한 신이 아니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비판적인 부분들은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난 시기에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좌의 파쇼, 인터넷 좌의 파쇼, 당신들이 가장 위험하고 파시스트고 위험하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 문제로 쭉 나가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악질적인 파시스트자, 나쁜 자들은 인터넷 좌의 파시스트예요. 말하자면 변희재 같은 애들이지. 좌의 파쇼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얘네보단 차라리 어준이가 나. 어준이가 차라리 덜 나쁜 애고, 어준이보다는 인드라가 규정한 찌라시, 한경 오포엠, 한걸레, 뭐 소기의 경읽기, 뭐 이런 뽀록시안, 엠빙신, 이게 차라리 어준이 방송보다 덜 나빠요. 그렇죠? 얘네보다 덜 나쁜 게 또 뭡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덜 나쁘죠. 그러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보다 덜 나쁜 사람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또 같은 서열이 연합뉴스, KBS죠. 이런 5개, 중앙일보, 연합, KBS, 이 5개보다 덜 나쁜 애들이 어디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뭐 이런 거죠. 얘네보다 덜 나쁜 애들. 그리고 이러한 뉴욕타임즈보다 덜 나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론이 CFR이죠. 왜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럼 CFR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맹목적으로 CFR을 받아들이냐? 아니죠. 그러한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CFR은 언제나 신중하게 글이 나오고 검증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시장이 크니까 다들 CFR을 보고 있으니까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드라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변희재 같은 거 걔가 뭘 했는지는 인드라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면 시장이 자기가 무시해도 되니까. 봐봐야 검증이 안 되잖아 걔 글은. 검증해봐야 걔가 그냥 그런 애들을 좌의 파쇼들이야. 뭐 검증한다고 거기에 승복하고 절필한다거나 그럽니까? 안 하잖아 애들. 좌의 파쇼들은 그냥 우기고 말잖아.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애들은. 그냥 다 가짜뉴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보다는 어준이는 그래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경고를 때리잖아. 덜 나쁜 거죠. 그 CFR은 이러한 소위 말 자기가 대안이라 그냥 틈새 시장 노리는 애들이 CFR 인드라처럼 얘기하면서 공개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반론을 펼칠 수 있고 비판이 가능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비판 검증 가능하니까 과학적인 거죠. 가장 과학적인 객관적이다.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듯이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대록주, 바이든 형, 성렬이 형, 예, 이런 식인 거죠. 덜 나쁜 사람들이죠. 대록주도 신이 아니니까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 덜 나쁜 사람이죠. 예, 바이든 형도 덜 나쁜 사람이고 성렬 형도 덜 나쁜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예, 문전비나 재명이는 더 나쁜 사람이고 그 문전비나 재명이보다 반쪽정은이 더 나쁜 놈이고 그렇죠. 말하자면 반쪽정은이나 푸틴이 이런 지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다 나쁜 놈들이네요. 신 앞에 다 나쁘죠. 우리는 인간은 죄가 많죠. 안 그래요? 예. 예, 죄가 있다는 건 인간이죠. 예. 죄를 꼭 나쁘게만 또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의 또 숙명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약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서 사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힘이 닿는 만큼 생존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서 나쁘지 않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그것이 자유의지죠. 어떤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